그날도 해우는 지쳐 있었다. 커피숍에서 쏟아진 뜨거운 커피로 인해 손목에 밴 화상 자국은 따끔거렸고 편의점 진열대의 무거운 박스들은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의 몸은 고작 며칠 전부터 시작된 감기 몸살로 으슬으슬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향하는 길목 낡은 분식집 앞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붕어빵을 파는 가게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주머니 속에 달아빠진 지폐를 만지작거렸다. 붕어빵 3개를 살 돈이면 오늘 저녁을 때울 수 있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야겠다. 그녀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귓가를 스치는 가녀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해우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골목 구석의 쓰레기 더미 옆 얇은 종이 박스 안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의 한쪽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작은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이미 희미한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해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붕어빵을 사려던 돈으로 편의점에 들러 캔 사료와 약을 샀다. 그녀의 통장 잔고가 더 줄어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다. 집으로 돌아온 해우는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씻기고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녀석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손길에 이내 몸을 맡겼다. 이제 괜찮아, 괜찮아. 해우는 녀석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녀석은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가르릉거렸다. 그 작은 생명에게서 느껴지는 온기는 해운의 차가웠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녀석의 목에는 작은 방울이 달린 낡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녀석의 주인이 녀석을 버린 것으로 추측되었다. 해운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도심의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그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품속의 작은 옹이는 그녀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 그녀의 목에는 태어날 때부터 걸려있던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낡은 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달빛 아래에서 흐릿하게 반짝이는 그 목걸이는 그녀의 삶처럼 수수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다. 다음날 해우는 다시 직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작은 상처를 입은 고양이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 멍멍이 아니 냥냥이라고 해야 하나 빨리 낫자. 그러나 그녀의 행복한 마음도 잠시 직장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를 덮쳐왔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는 듯했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평소 그녀를 잘 챙겨주던 직장 상사마저도 오늘은 그녀에게 차갑게 대했다. 혜운 씨, 오늘부터 카운터는 하지 마세요. 홀 서빙만 하세요.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이지수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다. 지수는 겉으로는 늘 혜운에게 상냥하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질투하고 미워했다. 혜운의 꾸밈없고 순수한 모습, 그리고 남들이 그녀를 배려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지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지수는 동료들에게 혜운이 고객의 물건을 훔쳤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었다. 걔 원래부터 좀 수상했어. 불쌍한 척하지만 뒤로는 엉큼하다니까. 지수의 교묘한 말솜씨는 동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혜운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가 상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니, 그냥 오늘따라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불신하고 있었다. 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제가 읍에서 제일 큰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괜찮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혜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그녀의 눈은 이미 며칠째 잠 못 이룬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다. 괜찮다. 괜찮아. 별것 아니요. 그저 늙어서 그런 거지. 할머니는 혜운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할머니의 손은 가늘고 주름져 있었지만 혜운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감추려는 고통이 역력했다. 할머니의 마른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운은 잠에서 깨자마자 할머니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하시는 할머니를 업고 그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혜운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폐렴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을 미루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은 혜운의 귀에 쇠망치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수술비는 그녀가 가진 모든 돈을 털고 심지어 살고 있는 반지하방의 보증금을 빼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병원 복도에 앉아 벽에 기댔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그녀의 현실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 이 큰 돈을 마련해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새하얗게 변해버렸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순간이었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 텅 빈 지갑, 그리고 갈 곳 잃은 자신의 신세. 그녀의 눈앞은 온통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때 그녀의 낡은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커피숍 사장이었다. 혜운 씨, 오늘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나오지 마세요. 문자는 너무나도 짧고 차가웠다. 혜운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제야 그녀는 며칠 동안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상사의 퉁명스러운 태도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곧바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전화기 너머로 사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자네 같은 사람한테 해줄 말은 없어. 다른 직원은 그런 짓 안 하네. 고객 물건 훔쳤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내가 자네를 어떻게 믿고 계속 써.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 알아봐.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혜운은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버텨왔는지 생각했다. 그녀의 유일한 삶의 터전마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때 며칠 전 그녀를 모함했던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혜운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지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따질 용기도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망연자실한 채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다. 텅 빈 병원 복도, 혜운의 어깨가 떨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핸드폰에 저장된 한 통의 문자가 들어왔다. 발신자는 그녀의 초등학교 동창 민지였다. 민지는 유일하게 혜운의 사정을 알고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였다. 혜운아, 너 혹시 시간 되면 다음 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강산그룹 자선 행사 같이 갈래? 내가 운 좋게 초대장 2장을 얻었거든.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혹시 몰라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을지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혜운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혜운은 문자를 읽고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강산그룹이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멀고 낯선 단어였다. 그곳은 TV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감히 그런 곳을... 그녀는 자신과 그곳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낡은 옷 해진 신발, 그리고 텅 빈 지갑은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나 다시 할머니의 아픈 얼굴이 떠올랐다. 절박한 상황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을 안겨주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운 좋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지에게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민지야. 같이 갈게.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혜운을 모함하여 그녀를 해고시킨 장본인인 지수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카페 직원들에게 이제야 카페 분위기가 좀 살겠네. 원래 그런 애들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렸던 거였잖아. 라며 비아냥거렸다. 동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지수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혜운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혜운에게 마지막으로 조롱 섞인 문자를 보냈다. 혜운아, 이제 네가 있을 곳은 여기 아니야. 더 이상 불쌍한 척하지 마.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혜운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혜운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강산그룹의 자선 행사에 VIP 자격으로 초대받은 것을 자랑하며 혜운에게 자신이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과시하고 싶었다. 지수는 몰랐다. 자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혜운의 삶이라는 고요한 연못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파문이 그녀 자신에게 거센 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혜운은 병원 복도에서 힘겹게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주고 녀석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은 목걸이가 차가운 가슴팍에 닿아왔다. 그녀는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잠든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자선 행사에서 입을 드레스와 구두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민지는 흔쾌히 자신의 드레스를 빌려주며 네가 제일 예쁠 거야 혜운아 라고 격려해 주었다. 강산그룹의 자선 행사는 한국 사회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이 행사는 단순한 자선 모금이 아니라 강산그룹의 차기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강산그룹의 회장이 자신의 유일한 손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재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이 행사는 그 소문의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행사였다. 혜운은 민지의 손에 이끌려 그 화려한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손에 든 자선 행사 초대장은 마치 그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마법의 티켓처럼 보였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초대장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녀를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를 찾고 있는 한 사람의 고독한 그림자라는 것을.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무색하게 강산그룹의 자선 행사장은 수천 개의 조명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행사장의 입구는 고급스러운 리무진과 슈퍼카들로 가득했고 그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면면은
모두 한국 사회의 최상류층을 대변하고 있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여성들 수십 년의 세월을 명품으로 치장한 남성들이 레드카펫 위를 당당히 걸었다. 그들의 모습은 혜운의 눈에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들처럼 보였다. 혜운은 민지가 빌려준 날 같지만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드레스는 화려한 실크와 레이스로 장식된 다른 사람들의 옷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소박한 면 소재의 옷이었다. 혜운은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틈에 섞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민지의 밝은 미소와 속삭이는 격려에 힘입어 겨우 용기를 낼 수 있었다. 혜운아, 너 오늘 정말 예뻐. 걱정 마. 그냥 우리만의 파티라고 생각하자. 하지만 파티 분위기를 즐길 여유는 혜운에게 없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공간에서 자신이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 차가운 시선 끝에는 묘한 경멸과 무관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서 사람들 몰래 샌드위치 한 조각을 집어 들었다. 그녀의 뱃속은 오랜 굶주림으로 인해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행여나 누가 볼까봐 조심스럽게 숨어 먹어야 했다.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혜운아, 네가 여긴 어떻게 왔어?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이지수였다. 지수는 번쩍이는 은색 드레스를 입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며칠 전 혜운을 해고시킨 커피숍 사장이 서 있었다. 지수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혜운은 지수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며칠 전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 지수야. 혜운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설마 이런 곳에 일자리라도 구하러 온 건 아니지. 여긴 네가 일하는 카페 같은 곳이 아니거든. 최소한의 격식은 갖춰야 하는 곳이라고. 지수는 비웃으며 혜운의 낡은 드레스를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사장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사장님, 저 아이가 그 아이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장은 혜운을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쩐지 불쌍한 척은 오지게 하더니. 역시 그런 애가 그렇지. 지수는 혜운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제가 일하던 카페 동료였는데요. 세상이 참 좁죠. 근데 이 아이가 좀 문제가 많아요. 얼마 전에는 손님 지갑을 훔치려다 들켜서 쫓겨났거든요. 이런 곳에 와서 뭘 하려는 건지. 혜운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싶지 않았다. 지수야, 너. 왜 그래? 왜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니? 네가 가난한 건 내 탓이고 내가 여기서 빛나는 건 내 능력이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그래, 지수는 혜운의 손에 들린 샌드위치를 낚아채 바닥에 던져버렸다. 혜운은 충격에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샌드위치는 짓밟혀 뭉개졌고 그녀의 자존심 또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지수는 혜운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듯 그녀의 낡은 드레스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쏟아버렸다. 붉은 와인이 혜운의 순백의 드레스를 적셨다. 사람들의 시선이 혜운에게 집중되었고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하지만 원래 혜운이는 뭘 흘려도 괜찮잖아.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 지수의 말에 사람들은 더 크게 웃었다. 혜운은 고개를 숙였다. 붉은 와인 자국이 마치 그녀의 억울함과 분노를 대변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번져갔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몸을 돌려 이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은 목걸이가 끊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저게 뭐야? 장난감인가? 지수는 비웃으며 혜운의 목걸이를 발로 툭 차버렸다. 혜운은 멈칫했다. 그 목걸이는 그녀의 유일한 과거,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주우려 했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던 강 회장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낡은 목걸이에 꽂혔다. 강 회장은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의 오랜 기억 속 낡은 서류철에 담겨있던 사진 속의 그 목걸이였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그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 있던 비서 박상태의 상무는 회장의 반응에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 회장은 박 상무의 말을 들은 체만체하고 혜운이 있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사람들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웅성거렸다. 혜운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목걸이를 주우려고 애쓰고 있었다. 아가씨. 강 회장의 중후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혜운의 귓가에 들려왔다. 혜운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 회장은 혜운의 눈에서 잊을 수 없는 20년 전 손녀의 눈빛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혜운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목걸이의 뒷면에는 강산그룹의 로고와 함께 손녀의 이름인 강혜운이 새겨져 있었다. 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다. 이름이 어떻게 되니? 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혜운은 영문을 모른 채 대답했다. 이혜운이라고 합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운. 그렇구나. 그는 자신의 손녀가 사고 후 입양되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혜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지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모함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강산그룹 회장의 손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런 촌스러운 애가 회장님의 손녀라니.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커피숍 사장 또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강 회장은 혜운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수천 명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혜운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20년 만에 제 손녀를 찾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강혜운입니다. 장내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거대한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혜운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붉은 와인 자국이 선명한 드레스를 입은 채 그녀는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기쁨과 회한의 눈물이었다. 이 순간 혜운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의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지수는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고 그녀의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혜운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었다. 혜운은 그 품에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강산그룹의 성대한 자선 행사는 혜운이 회장의 손녀임이 밝혀지면서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화려한 조명과 떠들썩한 박수 소리가 사라진 후
해운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몽롱한 상태로 강 회장의 저택에 도착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마치 고대 로마 시대의 성과도 같은 거대한 저택이었다. 해운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텅 빈 공간을 울리는 소리가 그녀의 불안함을 더욱 증폭시켰다. 웅장한 대문, 끝없이 펼쳐진 정원,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집사들과 한여들의 모습은 해운에게 깊은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해운아, 여기가 네 집이야. 이젠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 강 회장은 해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러나 해운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불구하고 낯선 공간의 차가운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낡은 반지하 방과 이곳의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23년간의 삶과 이제 시작될 미래의 거대한 간극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혼란과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많은 매스컴이 해운의 얼굴을 신문과 뉴스 한 면에 대서특필했다. 강산그룹 회장 20년 만에 실종된 손녀 찾다. 기적의 상봉.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여인. 해운은 침대에 앉아 자신의 얼굴이 담긴 기사들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아직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조차 믿기 힘들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은 상속녀, 손녀라는 수식어들은 그녀에게 거대한 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 기적 같은 소식을 가장 불쾌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강산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던 강 회장의 조카 강태준과 그의 딸 강민서였다. 태준은 평생을 회장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바쳐왔다. 그는 강산그룹의 경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회장에게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런 그의 눈앞에 어디서 굴러들어 왔는지도 모를 촌스럽고 볼품없는 여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해운의 존재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회장님이 그딴 애를 후계자로 삼으실 리가 없어.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의 피를 이었다는 증거는 대체 어디에도 없잖아. 태주는 분노의 치를 떨며 집무실의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위협적이었다. 그의 옆에는 딸 민서가 서 있었다. 민서는 해운과 같은 나이였지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채 자라온 특권의식에 젖어 있었다. 그녀에게 해운은 그저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존재였을 뿐이었다. 촌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서 있던 해운의 모습은 민서에게 마치 자신의 삶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저런 애가 우리 집안의 핏줄이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저 애가 가짜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민서는 해운을 제거하기 위해 태준과 함께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해운의 정통성을 흔드는 것이었다. 태준은 박 비서를 통해 회장에게 해운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회장님, 혹시 모를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가씨의 신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그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태준은 이 검사 결과가 혹시라도 진실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 또 다른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해운의 23년 과거를 철저히 파헤쳐 그녀의 미천하고 고통스러웠던 삶을 만천에 드러내 망신을 주는 것이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해운을 위해 가정교사를 붙여주고 비싼 옷들과 보석들을 선물했다. 해운은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할머니의 수술비 걱정을 덜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강 회장에게 감사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신기루처럼 사라질까 두려웠다. 그녀는 밤늦도록 낡은 서재에서 홀로 경영학 서적을 파고들었다.
난해한 전문 용어들과 숫자들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녀는 종종 길을 잃은 듯했다. 강 회장은 혜은의 고독을 눈치채고 그녀를 찾아왔다. 혜은아, 많이 힘들지?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버겁게 느껴질 거다. 강 회장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혜은은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감히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 수 있을까요? 혜은의 솔직한 고백에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나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단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과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강 회장은 혜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혜은의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이 거대한 그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바로 그룹의 공식 후계자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태준과 민서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혜은을 철저히 망신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혜은의 과거를 파헤치고 그녀의 미천한 배경을 폭로하여 그녀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다. 그들의 계획은 기자회견 당일 회의실에서 진행될 비공개 상속자 테스트를 통해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한편 태준은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혜은의 지난 삶을 낱낱이 조사했다. 혜은이 일했던 커피숍과 편의점 그녀가 살았던 낡은 반지하 방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지수는 태준에게 혜은의 치부를 폭로하며 혜은이 과거에 저지른 온갖 잘못들을 지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혜은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배운 것이 없고 이기적이며 심지어는 도벽까지 있다고 거짓말했다. 태준은 지수의 말에 흡족해하며 기자회견에서 사용할 자료들을 준비시켰다. 이봐, 강민서.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 아이가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태준은 민서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염려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런 애한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죠. 그녀는 혜은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비웃으며 그녀를 짓밟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음모를 모르는 혜은은 그저 묵묵히 공부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두려웠다. 혼자 남겨진 듯한 고독감은 그녀를 짓눌렀다. 저택의 화려한 방들은 그녀에게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에게는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 민지에게도 자신의 복잡한 상황을 모두 말할 수 없었다. 민지는 그녀가 부유해진 것을 기뻐했지만 혜은은 자신과 민지 사이에 벌어진 거리를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았던 낡은 반지하 방과 그곳에서 함께했던 고양이를 생각하곤 했다. 밤늦도록 경영학 서적을 파고들던 혜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왜 이토록 부족할까?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자책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드레스 대신 몸에 꼭 맞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민서의 비서가 혜은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가씨, 민서 아가씨께서 잠시 서재로 와달라고 하십니다. 혜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민서의 방으로 향했다.
민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혜운을 맞이했다. 이혜운 씨, 당신이 정말 우리 강산그룹의 상속녀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배경이 얼마나 초라한지 세상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걸 보여줄 테니까. 당신이 가난하게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이 거대한 그룹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민서의 말은 혜운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혜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서재로 돌아왔다. 민서의 말은 혜운의 마음속 깊은 불안감을 파고들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혜운은 텅 빈 서재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녀의 옆에는 며칠 뒤면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 기자회견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짓눌렸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마침내 기자회견 당일이 밝았다. 혜운은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이 사준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그녀의 옆에는 강 회장이 든든하게 서 있었지만 혜운은 결국 이 모든 시험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운명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사랑,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거대한 홀을 가득 메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번개처럼 터져 나왔다. 그 섬광 하나하나가 혜운의 눈에 박혀 그녀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강산그룹 본사 1층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혜운의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운명의 시험대였다. 혜운은 강 회장의 옆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사랑,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들에게 혜운을 소개했다.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이 아이가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잃었던 제 손녀 강혜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저의 유일한 후계자임을 밝힙니다. 장내는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회장님,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혜운 씨의 과거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혹시 유전자 조작 가능성은 없습니까? 강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차분하게 받아 넘겼다. 그때 강 회장의 조카인 강태준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딸 민서가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태준은 미리 준비해 온 자료들을 기자들 앞에 내밀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이의 신원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이 아이의 과거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준의 말에 장내는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혜운은 태준의 차가운 눈빛과 민서의 조롱 섞인 미소를 보며 긴장했다. 그녀의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섰다. 태준은 스크린에 혜운이 과거에 일했던 낡은 커피숍과 반지하방 사진을 띄웠다. 이것이 이혜운 씨가 살았던 곳입니다. 반지하방에서 변변치 못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가 불성실하고 심지어는 동료의 물건을 훔쳤다는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태준의 폭로의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혜운을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냈다. 그 순간 지수가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혜운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준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혜운의 몰락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혜운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과거의 초라한 삶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강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하려 했지만 해운은 그 손을 살며시 뿌리쳤다. 이 싸움은 그녀 혼자서 감당해야 할 싸움이었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반지하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가난했고 때로는 배를 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해운의 솔직한 고백에 기자들은 놀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저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성실함과 진심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만약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있을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저를 비난하는 분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운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자들은 웅성거렸다. 그녀의 솔직함과 당당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말을 비웃으며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좋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죠.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 강산그룹의 미래를 이끌 능력이 있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당신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들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태주는 거만한 표정으로 해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민서는 옆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준비한 질문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강산그룹의 내부 경영과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었다. 그들은 해운이 이 질문들에 허둥대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룹의 해외 투자건에 대한 분석이었다. 태주는 수십 년간 그룹의 경영을 담당해 온 자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확신했다. 해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낡은 서재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해외 투자건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유럽 지사의 수익률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원인이 단순한 시장 침체가 아니라 현지 지사 경영진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불필요한 비용 지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저는 현지 경영진의 재구성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시장 전략을 구축하여 수익성을 높일 것입니다. 해운의 날카로운 분석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그녀의 대답은 태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태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현재 그룹이 추진 중인 신사업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미천한 배경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민서는 비웃으며 해운을 쳐다보았다. 해운은 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룹이 추진 중인 신사업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와 기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강산그룹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해운의 대답은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이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사업적인 성공을 넘어 사회적인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자들은 해운의 대답에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의 얼굴은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혜은의 예상 밖의 대답에 당황했다. 바로 그 순간 강 회장이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은 제 손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강산그룹의 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강 회장은 태준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태준은 불안한 듯 몸을 떨었다. 강 회장은 스크린에 태준이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한 증거 자료들을 띄웠다. 이 증거들은 강 회장이 오래전부터 태준의 수상한 행적을 눈치채고 몰래 수집해 온 것들이었다. 강태준은 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오랫동안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제 손녀를 모함하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강 회장의 폭로의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민서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혜운을 조롱하지 않았다. 오히려 혜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자신들의 비열한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과 회한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혜운은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녀는 강 회장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진심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혜운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강산그룹의 진정한 상속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강혜운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난의 섬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소녀의 성공적인 역정극을 기록하는 환호의 빛이었다. 혜운은 단상에 홀로 서서 정면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단순한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강한 인간의 아름다운 미소였다. 대한홀을 가득 메운 카메라 플래시가 사라진 후 강산그룹 본사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 감돌았다. 혜운은 단상에서 내려와 강 회장의 부축을 받았다. 그녀의 몸은 긴장감이 풀리면서 힘이 빠져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불안함이 아닌 벅찬 감동이 서려 있었다. 강 회장은 혜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집무실의 벽에는 지난 70년간 강산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을 보며 혜운은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강 회장은 혜운을 푹신한 소파에 앉히고는 비서에게 따뜻한 국화차 2잔을 부탁했다. 향긋한 차의 온기가 혜운의 몸과 마음을 천천히 녹여주었다. 혜운아, 고생했다. 네가 그렇게 씩씩하게 잘해낼 줄 알았어. 강 회장은 혜운의 손을 감싸 쥐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과 진심은 혜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다. 혜운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물을 참았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과연 잘한 걸까요? 혜운의 솔직한 불안감에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내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저 아이들의 탐욕을 막을 수 없었을 거다. 너는 내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단다. 나는 네가 가진 그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이 거대한 그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고 믿는다. 강 회장의 말은 혜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에게 아픔만을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민서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혜운과 강 회장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며칠 전만 해도 혜운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회장님, 혜운 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인 태준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혜운이 그 모든 모함과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밝히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오만함과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열했는지를 깨달았다. 제가 혜운 씨를 모함하고 괴롭혔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해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게 벌을 주십시오. 민서는 혜운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혜운은 그런 민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증오가 아닌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을 보았다. 혜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비난이나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민서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강 회장은 민서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말했다. 민서야, 네 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네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너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너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랐을지 생각해 보거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혜운을 한 번 더 쳐다보았다. 혜운은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민서는 그 미소에 억눌려 있던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집무실을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 후 태준은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가 평생을 쌓아 올린 모든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몰락은 재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혜운을 모함했던 지수 또한 태준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에 의해 그녀의 모든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녀는 혜운을 모함한 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다. 그녀는 그토록 혜운에게 조롱하고 싶어 했던 가난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과 다름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혜운은 강 회장으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 혜운아, 나는 내게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 네가 원한다면 너는 그룹의 주식을 물려받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네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진정한 가치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나는 네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게 강산그룹의 사회 공헌재단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강 회장은 혜운에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 혜운이 겪었던 가난과 소외를 겪는 이들을 직접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그녀의 손으로 고아원을 짓고 낡은 시설들을 보수하고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혜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에게 아픔만을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이다.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가난과 고통이 이제는 그녀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할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혜운은 강 회장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얻었다. 밤이 깊어지고 혜운은 강 회장과 함께 저택의 넓은 정원을 산책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져 내릴 듯 반짝이고 있었다. 강 회장은 혜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혜운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내 곁에 있고 너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찾았단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말이야. 네가 가진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라.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세상에서 너를 지켜줄 유일한 힘이니까. 혜운은 강 회장의 품에 안겼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고 든든한 가족의 품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고 평화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삶의 두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혜운은 더 이상 반지하 방에서 홀로 삶의 무게를 견디던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산그룹 사회 공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따뜻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화려한 옷과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온화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었다. 강 회장이 맡긴 사회공헌재단은 혜운의 손길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형식적인 자선 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들을 추진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희망의 집 건설이었다. 이는 단순한 보육권을 넘어 가난한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과 예술 공간 그리고 심리 치료실까지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혜운은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오늘 바로 희망의 집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혜운은 흰색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민서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민서는 1년 전 혜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후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강산그룹의 경영 수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혜운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료가 되어주었다. 혜운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1년 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외로운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웃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희망의 집은 바로 그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과거에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줄 희망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들은 그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과 감동이 서려 있었다. 연설을 마친 혜운은 민서와 함께 빨간색 리본을 잘랐다. 리본이 잘리는 순간 수많은 풍선들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풍선들이 하늘 높이 날아가는 모습은 마치 혜운과 아이들의 꿈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개관식이 끝난 후
해우는 희망의 집 내부를 둘러보았다. 깨끗한 교실,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 도서관,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이방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그 뒷모습의 주인공은 바로 그녀가 과거에 키우던 작은 고양이였다. 그녀는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다가갔다. 고양이는 한 소년의 품에 안겨 있었다. 소년은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 여기는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야. 이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해우는 그 소년의 뒷모습에서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외롭고 고독했지만 작은 생명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 소년은 고양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미소에서 세상의 모든 희망을 보았다. 그때 강 회장이 해운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보이느냐, 네가 만든 희망이 저 아이에게 닿았구나. 너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희망이 되었단다. 해운은 강 회장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삶에 두 번째 봄이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그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밤의 장막이 드리운 서울의 좁은 골목길은 하루의 끝을 알리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희미하게 흩날리는 먼지조차 고독하게 보였다. 이 골목의 주인인 양 작은 발걸음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발걸음의 주인공은 23세 이소은이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입김과 함께 그녀의 지친 한숨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해운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아침에는 커피숍에서 일하고 점심시간을 쪼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낡은 침대에 몸을 던지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의 삶은 마치 색을 잃은 수묵화처럼 단조롭고 조용했다. 화려한 색채를 입힐 여유도 욕망도 그녀에게는 사치였다. 고아로 자라 홀로 된 삶에 익숙해진 그녀에게 외로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감정이었다.